자, FPV 드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이 약자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요 특징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PV 드론이 가지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감시 및 정찰이죠. 우리 발진 기지는 은폐식인 상태에서 적 위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적 공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가서 자폭을 하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페이로드를 전달할 수 있죠. 이거는 여기에 실려있는 페이로드는 당연히 폭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드론 공세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대적 드론에 대해서 드론으로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나라도 50만 드론 전사 육성하겠다고 국방부 장관님께서 지금 선언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드론에 대한 열광을 넘어서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병력 및 장비 손실의 약 70%가 이 FPV 드론에 의한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70%지. 70%면 이거 거의 전부 다라는 얘기예요. 또 분산 치명성이 극대화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유식해 보이는 언어지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보병 한 개 분대가 10km의 전투 정면을 커버한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왜? 이 FPV 드론 때문에. 그래서 소부대 전술에 군사 혁신이 일어나게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소부대 전술에 군사 혁신이 일어나니까 당연하게도 대부대 전술에도 혁신이 되고 모였다 하면은 100%에 가까운 정확도로 폭격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육군이 지금까지는 지상전에 대해서만 잘 대처하면 됐어요. 전차를 잘 굴리고 포병을 잘 운영하고 보병이 잘 돌격하면 됐는데 이제는 지상군이 공중, 전자기 영역, 지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차원 정장 공간을 모두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군으로 군생활하시는 우리 장교분들, 부사관분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인식으로 돌아가는 전장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 적인 북한군은 실제 전쟁에서 이걸 이미 다 체득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부분은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밖에 없습니다. 부단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극단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장비 교환율을 제공하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PV 드론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마 자세히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물론 드론의 기종마다 이게 좀 다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 뭐 안테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프로펠러들이 있고 뭐 비행 컨트롤 장치가 있고 카메라가 달려 있고 엔진들이 달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FPV 드론을 운영하는 작전을 준비할 때 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페이로드는 2.5kg 정도고요. 장점 및 단점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싸죠. 그리고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자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지금 단점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 비행시간 짧은 건 그렇다 쳐도 작전 반경이 지금 짧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0km 이내. 아니 10km가 뭐가 짧은가. 지금까지 육군이 해당하는 보병 분대가 어떻게 10km를 이렇게 짧다고 표현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들으실 수 있는데 드론의 기종에 따라서 10km 이상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짧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중간에 병력을 투입해서 군데군데 중계기를 설치할수록 작전 반경이 그냥 무한대로 확장이 돼요. 이게 또 새로운 특징이죠. 그리고 이 FPV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교육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웬만한 전문가분들은 다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은 처음 보실 거예요. 드론 작전을 한다. 드론 팀을 운영한다 할 때는 드론 팀은 통상 4인 1개조로 편성을 됩니다. 왜? 왜 4인 1개조냐?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있고, 그리고 FPV 드론을 운영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 드론을 운영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페셜 포 어뮤니션. 무슨 말이냐? 탄약 전문가가 붙어야 됩니다. 왜? 저 FPV 드론에 RPG-7 탄두를 달 수도 있고 C4로 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박격 포탄을 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클레모어를 달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다 다룰 수 있는 탄약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드론 팀이라고 하면 이렇게 4인 1개조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인 1개조가 작전을 수행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지금 담아 두시고요. 지금부터는 이 드론을 운영해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뭐 뉴스나 그런 데서 나오는 러우 전쟁에 대한 영상을 보면 그냥 드론이 날아가서 터지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론이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서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빠른 걸로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금 FPV 드론 전술 1 일반 타격 전술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거는 범용적인 전술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자, FPV 드론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찰 드론 있죠? 정찰 드론이 먼저 표적을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찰 드론 오퍼레이터가 바로 옆에 있는 지휘자와 FPV 드론 오퍼레이터에게 좌표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그 좌표를 전달받은 FPV 드론 오퍼레이터는 여기가 지금 드론 발진 기지면은 3번 정도 꺾어야 됩니다. 드론이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한번 날려서 여기서 한번 90도 꺾고 여기서 또 한번 90도 꺾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90도 꺾어서 여기서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꺾어야 되느냐? 드론은 요격하잖아요. 날라오는 거 직선으로 날라오면 소총 냅다 갈겨버리면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을 꺾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FPV 드론이 자폭 공격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뉴스에서 보는 영상은 그냥 직선으로만 날아가니까 우리 그 창급 부대의 지휘관 지휘자분들께서 드론 저렇게 운영하는구나. 우리 교육훈련 그냥 앞으로 쭉 날아가면 돼. 야, 속도나 올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3번 꺾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정찰 드론은 이렇게 타격 작전이 진행되는 전, 중, 후를 다 녹화를 하고 지휘자는 당연히 뒤에서 FPV 드론 오퍼레이터와 정찰 드론 오퍼레이터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BDA 평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표적이 완전히 파괴됐는가? 아닌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재타격해야죠. 그래서 요 전술의 주요 표적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적 표적을 주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전술을 갈게요. 두 번째는 연속 타격 전술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본 전술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데 여기서 운영만 바뀌는 거예요. 자, 공격 작전 간에 적용되는 전술입니다. 연속 타격 전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술들은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술을 제가 나름대로 종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총 18개 정도의 전술로 분류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연속 타격 전술이 뭐냐? 공격 작전 간에 적용되는 전술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찰 드론이 먼저 표적 위치를 봐야 돼요. 여기에 박격포 포진이 있구나. 이쪽에 포진 비스무리한 공룡화기 진지가 있는데 적 병력들이 모여 있다. 여기에는 적 차량이 있다. 이런 표적들을 미리 식별을 합니다. 그럼 FPV 드론 오퍼레이터는 미리 식별된 적 표적의 성질과 좌표를 드론들에게 입력하죠. 그러면 그때 스페셜 어뮤니스트 탄약 전문가 뭐 하고 있을까요? 해당 표적에 맞는 탄약을 드론마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지휘자는 이들 표적 중에서도 제압해야 되는 타격 우선순위가 있죠. 그걸 판단을 해서 작전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표적에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FPV 드론들을 순차적으로 발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박격포 포진이 이게 우선순위가 1번이다. 이게 2번이다. 적병력 모여있는 게. 차량이 3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지휘자가 판단을 하면 동시에 타격을 해야겠죠. 연속 타격이니까. 그러면 그것들의 드론이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판단을 해서 순차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겁니다. FPV 드론 오퍼레이터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FPV 드론 오퍼레이터 한 명이 적어도 5대, 6대 이상의 드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 번 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 이상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크라이나 쪽에 영상이 나오는 거 보면 드론을 막 짝으로 해가지고 이구지구 다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표적들을 타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BDA 평가를 하고 완전히 경멸이 안 됐으면 다시 재타격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전술 가겠습니다. 군집 근접 항공 지원 전술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격 작전에서 적용하는 전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랑 좀 다르죠? 여기 앞서 두 개의 전술은 드론 팀만이 운영하던 전술이었는데 이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기동하고 있는 아군 보병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휘자는 이 기동하고 있는 아군의 어설트 팀, 강습 팀과 교신을 채널을 맞춰놔야 되는 겁니다. 미리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정찰 드론을 운영해서 표적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저 공용항의 진지가 있다. 엄폐호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지휘자는 아측에 돌격지에 대해 하고 계속 교신을 하면서 그들의 기동 속도를 고려해서 우리 보병들이 적 공용항의 진지나 아니면은 유괴호에 도달하기 전에 그 직전에 3대 또는 5대 정도의 FPV 드론을 발진시켜서 격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보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적 할당의 우선순위가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날리고 지금 그 장면입니다. 여긴 이미 3대가 날아가서 터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작전을 할 때는 당연히 한 명의 FPV 오퍼레이터로는 안 되죠. 운영해야 되는 드론의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FPV 드론 오퍼레이터가 3명에서 5명 정도가 드론 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배속으로 들어오든 작전 통제로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와서 소총의 유효 사거리를 고려해서 우리 돌격 제대들이 또는 기관총 유효 사거리를 고려해서 북한군 진지, 적 진지에 돌입하기 400m 전에 드론이 먼저 돌입해서 표적을 격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3명 내지 5명의 다른 팀에 있는 FPV 드론 오퍼레이터들을 한 명의 지휘자가 배속을 받든 작전 통제를 받든 받아서 통합 전술을 지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끝 전투 지휘관 지휘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아측이 이렇게 하면 우리 보병들이 돌입을 하면 1차 모에서 소탕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드론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보병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아니죠. 2차 모 타격해야죠. 1차 모 소탕전이 끝나기 전에 정찰 드론을 중심으로 진출시켜서 2차 모에 있는 적 표적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타격을 하는 BDA 평가를 하는 이 절차들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전술로 가겠습니다. 군집 합동 타격 전술이에요. 수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론을 벌떼처럼 날려서 타격하는 전술입니다. 이거는 통상 방어작전간에 적용하는 전술이에요. 왜? 드론팀이 하는 거거든요. 보병이 있는 게 아니라. 순서는 똑같습니다. 정찰 드론이 적 기갑 부대, 적 기갑 종대를 발견을 했네요. 기갑 중대 정도 되는 종대네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5인 이상의 FPV 드론 오퍼레이터 그룹들이 정찰 드론으로부터 표적을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휘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앞서 기동하고 있는 전차 먼저 격파하고 뒤에 따라오는 전차 격파해야죠. 왜? 그렇게 하면 제대가 중간에 갇힐 테니까. 그래서 전차들을 멈춰 세운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전차들을 타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선두 전차, 후미 전차 파괴시켜 놓고 중간에 적 전차들이 갇히면 멈춰 있는 적들을 타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 바퀴 돌려서.
이렇게 타격을 하는 겁니다. 이 돈자된 적 행군 종대에 대한 타격을 하는 전술을 가리켜서 군집 합동 타격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또 뭐 해야 돼요? BDA 평가해야죠. 반복입니다. 자, 5번째 전술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어작전간에 적용되는 전술입니다. 이건 뭐냐? 드론 매복 전술입니다. 여기 이거 북한이 얼마 전에 공개한 지들 피셜 인공지능 전술 순항 미사일 차량이 있죠. 고가치 표적입니다. 그 차량이 지금 교차로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근처에 우리 드론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적지 중심 또는 전선 일대에 중계기를 설치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계기 설치하면 작전 반경 넓힐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드론팀은 후방에서 안전한 후방 지대에서 드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하느냐? 주요 목지점이나 교차로 또는 적이 집결할 걸로 예상되는 예상 집결지 일대 5km 이내에 반경이 중요합니다. 5km. 왜? 드론이 움직이는 거리가 10km가 안 되니까. 5km 이내에 탄약을 미리 부착한 FPV 드론을 비활성화 상태로 은닉시켜 놓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드론팀이 들어가서 하나요? 아니죠. 특수작전팀이 들어가서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 야전부대에서 뭐 군단 특공의 효율성이 제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뭐 나오는 것 같던데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군단 특공 말이 꼬이네요. 군단 특공은커녕 사단 수색대대도 없애면 안 돼요. 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중심으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드론을 매복시켜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병여단이 하나요? 보병대대? 중대? 소대? 얘네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군단 특공이나 사단 수색대대가 해야죠.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상태로 은닉시켜 놓고 제어 채널에 수신기만 가동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보통 통상 6시간 정도 이게 대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작전도 이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상 드론에 달아놓은 상태로 이제 비활성화 상태로 대기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근처에는 또 정찰 드론이 떠 있습니다. 정찰 드론이 보고 있다가 정찰 드론의 시야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표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감시 정찰 장비로부터 적의 접근 신호를 포착받았잖아요. 지휘자가. 뭐 해야 돼요? 활성화 시키라고 명령해야죠. 그래서 FPV 드론 오퍼레이터에게 타격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 안에 매복시켜놨던 이런 드론이 비활성화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거죠. 표적을. 그러면은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진짜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드리듯이 뒤지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드론 매복 전술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방어전을 수행할 때 이 전술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어요. 우리나라 훨씬 더 수행하기 좋죠. 왜? 우크라이나는 평지지만 우리는 숨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부터 해서 도시 지역에 숨길 데 정말 많죠. 이 전술 우리 전방에 있는 창급 부대 장병 여러분들 또는 수색대대나 군단 특공에 근무하시는 장병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셔서 작게 반영하셔야 될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군집 항공지원 협동작전입니다. 제가 협동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방어작전 간에 하는 작전인데 표적 대상이 먼저 폭격 드론 또는 정찰 드론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보통 이런 정찰 드론을 우크라이나군은 좀 이제 전술, 작전, 전략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거든요. 그래서 작전 단계쯤 가면은 헥사콥터를 띄워요. 엄청 큰 거. 그럼 여기는 폭탄을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찰 및 폭격을 동시에 하는 드론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바야가죠. 어찌됐건 그 드론이 적 기계화 종대를 포착을 했네요. 그죠? 병력을 실어 나르고 있는 차량과 장갑차들을 포착을 했습니다. 준마 2010 같네요. 어쨌든 포착을 했으면 지휘자 뭐 해야 돼요? 공격 우선순위 설정해야죠. 그래서 장갑 차량에 FPV 드론들을 할당을 합니다. 왜? 장갑차를 먼저 제압을 해야 병력들을 선멸하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정찰 및 폭격 드론은 폭탄 주렁주렁 단체로 박격 포탄도 좋고 C4도 좋고 다 좋습니다. 폭탄 주렁주렁 단체로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FPV 드론 오퍼레이터들이 FPV 드론을 날립니다. 그래서 어딜 때리냐? 장갑 차량의 후미 엔진룸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통상 엔진룸을 때려야 됩니다. 왜? 저 차를 격파는 못하더라도 움직이지는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차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멍청하게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엔진이 날아가서 그래요. 그 차가 안 도망가고 싶어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갑차들을 어쨌든 먼저 이렇게 격파를 하는 겁니다. FPV 드론을 날려서 엔진룸 타격해서. 그러면 보병을 싣고 있는 차량과 장갑차 안에 APC 안에 탑승하고 있는 병력들이 뛰쳐나오겠죠. 그 뛰쳐나오는 병력을 상대로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찰 및 폭격 드론이 정밀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병력들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접 항공지원 협동작전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전술입니다. 적어도 보병 대대급에서는 이 전술을 무조건 사용합니다. 드론 중대를 이제 배속을 받던지 아니면 드론 중대 예하에 드론 소대나 드론 팀들을 배속을 받거든요. 그런 팀들을 이제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배속을 받아서 이렇게 작계를 수립을 하고 경멸 지역에 들어오면 화력 경멸 지역에 들어오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포병 화력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방어작전 간에 주로 적용하는 전술, 근접항공지원 협동작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7번째, 도시지역 유계호 폭파 전술입니다. 이거는 특수조건하에 적용한 전술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방이 도시죠. 콘크리트 건물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북한군이 본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안에서 계속 총 쏴대고 뭐 저항을 하겠죠. 그거 어떻게 제압해? 직사하기로. 못하죠. 그래서 나온 전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가지나 6.25에 이렇게 지금 짱 박혀서 저항하고 있는 적들이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정찰 드론이 포착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포착을 해서 여기 있구나. 위치를 특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FPV 드론 오퍼레이터는 2대를 한 개조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2대를 한 개조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드론 한 대는 먼노 노이만 효과를 가야 됩니다. 뭔 말이냐? 대전차 고폭탄을 장착한 드론 한 대를 먼저 충돌시키는 거예요. 벽에다가 또는 창문에다가. 그럼 이게 터지면서 파구가 이렇게 조성이 되겠죠. 파구가 이렇게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조성된 파구로 요 2번째 드론이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적들을 격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째 드론엔 뭘 달아야 될까요? 열압력탄 또는 파편형 폭탄을 장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통상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드론에 RPG-7 탄두를 장착을 해요. 그 2번째 드론에는 크레모아나 아니면 수류탄을 장착을 합니다. 대전차 수류탄을 넣기도 해요. 왜? 열압력 효과를 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2대 한 개 조로 운영을 해서 유계화 안에 있는 또는 건물 안에 있는 적들을 제압을 하는 전술이 바로 도시지역 유계호 폭파 전술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전술입니다. 드론 트랩이에요. 트랩이 뭐죠? 트랩. 덫이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있죠. 호기심. 저 뭔가 지금 신기한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가서 만져봐야 돼. 그래서 남자들의 수명이 짧죠. 자, 그래서 나온 전술이 바로 드론 트랩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저게 뭔가 신기한 게 있어도 또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특수조건 하에 라고 써져 있지만 주로 방어작전 간에 쓰여지는 전술입니다. FPV 드론에 GPS를 달아놔요. 근데 이걸 왜 달아놓느냐? 드론을 놓은 고도와 드론을 누군가가 집어 들어 올리면 고도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GNSS 신호가 뭔가 이게 다르다라는 신호값이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폭파하는, 이게 지금 손에서 터지고 있죠. 자동으로 폭파하는
폭약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드론 외부에다가 폭탄을 달아놓으면 티나잖아요. 누가 그걸 만져? 아무도 안 만지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면. 그래서 통상은 그냥 멀쩡해 보이는 드론을 조금 저속 상태로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프로펠러만 윙, 윙, 윙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자꾸 시선을 끌어요. 저 드론이. 뭔가 멀쩡해 보여. 주워 가면 쓸 것 같아. 드론도 예쁘게 생겼어. 들어 올리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드론 내부에 그렇게 터지게 하도록 50g 미만의 조그만한 폭발물을 넣어놓는 겁니다. 또는 이 드론을 해체하면 나사가 풀릴 때 그 압력 때문에 터질 수 있도록 폭발을 활성화시켜 놓는 거죠. 또는 요렇게 요 친구 지금 팔에 뭔가 습진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 화학 작용제입니다. 수포작용제 같은 거. 접촉성 수포작용제. 북한군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포하는 화학 작용제를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지면은 이제 장병과 물자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술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잘 보이는 진격로상에 갖다 놓죠. 만지라고. 누가 봐도 아 이거 만지고 싶게 생겼다. 윙윙윙 돌아가는 모터 소음도 내고.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폭파하도록 장치를 하기도 합니다. 자, 9번째 전술, 드론 지뢰전입니다. 지뢰? 드론으로?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뭔 말이냐? 마찬가지로 특수 조건 하에 적용하는 전술입니다. 적 병력들이 진출 입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격해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을 거고 또는 적들이 퇴각할 때 대피하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퇴로라고 하죠. 퇴로. 그 퇴로에 여기 지금 드론에서 지금 뭐 떨구고 있죠. 폭탄이 아니라 지뢰입니다. FPV 드론에 대인 지뢰나 IED 같은 거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 뭐 압력봉, 지뢰봉 설치되어 있는 지뢰를 뭐 이렇게 꽂아가지고 풀스카트 놓으면 여기 봉 탁 건드리면 터지게 K442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산발령 지뢰지뢰 또는 계획 지뢰지뢰를 드론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적이 퇴각하는 퇴로에다가. 그러면 적들은 퇴각하다가 지뢰지뢰 봉착하겠죠. 그럼 이제 퇴각하는 적들은 통상 부상을 입은 부상자들을 후송하고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뢰지대에 봉착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착시켜 놓은 상태에서 FPV 드론을 투입을 해서 재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멸하는 전술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상공에서는 정찰 드론이 계속 감시 정찰을 하고 있죠. 지휘자는 BDA 평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0번째, 드론 지뢰전이 있으면 지뢰 개척전이 있겠죠. 적이 매설한 지뢰지대를 식별을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포민스투가 없어. 또는 뭐 지뢰지대를 개척하기 위한 어떤 뭐 M9AS 같은 장비가 없어요. 그럴 때 쓰는 전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뢰지대가 이렇게 식별이 됐으면 정찰 드론을 먼저 날려서 무슨 지뢰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들은 아측 기동부대와 교신을 해서 어떻게 지뢰지대의 통로를 개척하겠다는 통보를 해줘요. 예를 들어 통로를 이렇게 개척을 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기동부대와 통보를 해주면은 이제 정찰 드론 오퍼레이터가 정찰 드론을 날려서 세밀하게 탐지를 하는 거예요. 돌출봉은 없는지, 인계철선은 없는지, 인계철선이 있을 만한 곳으로 드론을 날려서 걸려서 터지게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뢰지대 전체를 이렇게 특정을 해내면 이제 거기에다가 지뢰군이 있을 만한 곳에 FPV 드론을 자폭을 시키는 겁니다. 또는 바바야가 같은 헥사콥터에 폭탄을 달고 가서 정밀 폭격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지뢰군 전체를 소고를 하는 겁니다. 이걸 드론 지뢰 개척전이라고 합니다. 자, 11번째 전술입니다. 개별 표적 폭격 전술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바바야가 같은 헥사콥터가 주로 쓰여지겠죠. 언제 쓰느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야전에 들판에 널려 있어서 아무 데나 다칠 수 있고 막 산악 지역에 막
왼쪽으로 튀면 계곡 있고 오른쪽으로 튀면 나무 있어서 바위 뒤에 숨으면은 내가 살 수 있고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다. 언제 쓰느냐? 시가지 내, 시가지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된 공간이 있는 거. 이게 지금 시가지죠. 근데 개방된 공간에 병력이 밀집해 있네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또는 보급품을 아군에게 전달할 때도 쓰여집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정찰 드론이 먼저 정찰을 하고 밀집 표적이 식별되면 FPV 드론이 날아가서 또는 헥사콥터 폭격 드론이 날아가서 정밀 폭격을 이렇게 가하는 거죠. 이렇게 폭격을 가할 수도 있고 요 도시 지역 안에 아군이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군에게 소총탄이나 식수 같은 제한적인 보급품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12번째 전술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드론 소위전입니다. 소위가 뭘까요? 불질러서 태우는 걸 말합니다. 소위탄이라는 걸 아마 우리 군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론 소위존이 뭐냐? 우크라이나군이 한번 써봤던 건데, 요 드론 있죠. 요 헥사콥터 드론 밑에 자세히 보면 뭐가 달려있죠? 원통이. 고중량 페이로드, 무거운 걸 실어 나를 수 있는 꽤 큰 드론 밑에다가 에어로졸 형태의 소위 혼합물, 그러니까 불 붙이면 잘 붙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득 채워서 적 진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이시나요? 아무튼 적 진지가 있습니다. 요 적 진지 상공에 에어로졸을 분사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에어로졸 분사가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고도에서 하느냐? 20에서 50m 이하 고도에서 분사해야 돼요. 왜? 너무 높은 데서 뿌려버리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20에서 50m 이하 고도에서 소위 혼합물을 분사시키면은 정찰 드론으로 그걸 보고 있던 지휘자는 이제 분사가 완료되면 대전차 소위탄 또는 소위 수류탄이 장착되어 있는 FPV 드론을 발진시켜서 충돌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날 거 아니에요. 에어로졸에 불 붙이면 잘 타겠죠. 그래서 적 참호 전체를 전소시키는 대단히 무서운 전술입니다. 주로 숲풀이나 산악지대에 응거해 있는 적에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13번째, 대드론 공세 제공입니다. 요런 드론. 이란이 잘 만들죠. 또 러시아가 쓰고 있는 게란2 같은 드론들. 요런 전략 드론들이 날라올 때 속도가 빠른 FPV 드론을 날려서 격추시키는 전술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마 뉴스 같은 곳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빠르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협조해야 될 부대가 많다는 거예요. 아측의 전자전 부대, 레이더 부대, 방공 부대, 요 부대들과 협조를 해야 됩니다. 누가? 드론팀 지휘자가, 드론팀 지휘관이, 드론 중대 지휘관이, 드론 대대 지휘관이. 요 사람들과 협조를 해서, 요 부대들과 협조를 해서 어느 공격 이하로 날라오는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겠다라고 해서 해당 공격 이하로 접근하는 적 전략 드론에 대한 요격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다 날리는 게 아니에요. 날라오는 공격마다 다 막아내야 되는 해당 부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km 이하 고도 공격을 반공작전용 비핵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공격 통제. 요거 소위 이상, 보병 소대장 이상은 이제 무조건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소대장 임무 뭐 부사관 분들께 맡긴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럼 부사관 분들도 공격 통제 하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통제를 해놓고 그 공격으로 접근하는 드론에 대해서만 요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요격 시도하는 거 아닙니다.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14번째, 드론 사보타주 전술입니다. 이거 우리나라한테 대단히 위협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대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부대 근처에 못 보던 컨테이너가 갑자기 생기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공군기지, 해군기지 근처에 저거 못 보던 건데? 저 컨테이너 갑자기 어디서 생겼지? 저 창고 못 보던 건데? 저 5톤 트럭 왜 이렇게 오래 한 곳에 주차돼 있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특수작전 부대가 먼저 침투를 합니다. 특수작전 부대, 적지 중심에 투입하는 작전급 이상, 전략 중심에 투입하는 특수작전 부대, 우리나라 같으면 특전사를 말하는 거겠죠. 특수작전 부대가 먼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공군기지가 있다 쳐요. 요 공군기지의 표적을 확보를 하면 인근 2km에서 3km 이내 외딴 장소를 3군데 이상 물색을 합니다. 특수작전 부대가. 그러면 거기에 특수작전 부대가 뭐 드론을 갖다 놓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국에서 택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를 통해서 적국에도 택배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북한에게 적용하기는 이게 조금 애매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적군의 물류 체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개조된 컨테이너 등을 드론 보관 장치를 몰래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송을 보내는 겁니다. 로켓 배송, 택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후팡팡팡 하고 도착한 그 컨테이너들이 도착해 있으면 그 안에는 FPV 드론들이 해당 국가, 뭐 러시아면 러시아, 중국이면 중국, 북한도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요. 북한이면 북한, 그 국가의 스마트폰 유심 네트워크를 미리 꽂아 놓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군이 중요할까요? 국정원이 중요할까요? 이 작전에서는 국정원이 중요한 겁니다. 정보사령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그 정보 능력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탐지해낼 수 있는 대정보 능력이 너무도 중요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심 네트워크가 GSM 네트워크 신호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 부대들은 미리 해당 드론에 좌표 및 경로 설정을 장입해 놓는 거죠. 그럼 우리 특수작전 부대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총으로 막 얼굴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막 포복으로 접근하고 막 찰리 골프 어쩌고 찰리 마이크 막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멀찌감치 한 저 기지 잘 보이는 3km, 5km 후방 어디 산 어딘가에서 만원경으로 보면서 핸드폰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띡 하고 누르는 거예요. 원격으로 드론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된 드론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프트 표적, 주기되어 있는 적 전투기들 같은 것들을 격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에게 적용하기 좋을까요? 북한이 우리에게 적용하기 좋을까요? 일례로 강릉에 18 전투비행단 있죠.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네. 강릉에 있는 강릉의 그 공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주변 야산 올라가서 보면 F5 전투기 그냥 다 내려다 보입니다. 거기 공터에 컨테이너 같은 것들 갖다 놓을 만한 공터가 너무 많아요. 골프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드론 사보타주 전술 말씀드렸습니다. 자, 15번째. 드론 모선 전술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나요? 이제는 캐리어가 실전에서 운영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타게이트 없어도 운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드론이 커다란 게 있죠. 바바야가 같은 커다란 헥사콥터가 있습니다. 밑에 뭘 주렁주렁 달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FPV 드론입니다. 그래서 작전 반경이 한 70km 정도 되는 멀리 나가는 이런 대형 드론 하단에 이 FPV 드론을 3개에서 4개 정도 장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적지 중심 지역에서 작전을 하는 특수작전 부대들, 예를 들면 특전사 또는 요거를 하기에는 근데 제 생각엔 특전사보다는 군단 특공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군단 특공이 미리 침투를 해서 타격 예상 표적, 번개 6호가 있네요. 요 번개 6호 고가치 표적이죠. 요런 것들을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을 해서 아무리 70km 날아가는 드론이라도 전파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중계소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전파를 중계하기 위한 여기 뭐 하나 희미한 거 있죠. 이게 전파 중계 드론을 묘사를 한 겁니다. 전파 중계 드론을 중간 공격쯤에 배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 모선 드론들이 날아가서 타격 표적 인근 5에서 6km 인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FPV 드론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타격을 하고
BDA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시 재타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전에서 캐리어를 운영하는 드론 모선 전술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16번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광섬유 유도 전술입니다. 뭐 하나씩 달려있죠. 하얀 거. 광섬유는 묘사한 겁니다. 이 시뻘건 건 뭐냐? 전자전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쓰는 거냐? 저게 전자 공격이 너무 극심해서 이게 전파 장애 때문에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북한군 전자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론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운용이 가능한 헥사콥터를 운영을 해서 먼저 정찰을 하는 거예요. 적 표적들을. 표적이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FPV 드론 오퍼레이터들이 드론에 광섬유를 달아서 직접 충돌해서 격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3번 돌려서. 3번 돌려서 하는 건 기본이에요. 3번 돌려서 격파를 하는데 그러면은 광섬유가 길이가 막 그렇게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균 10km 이내 표적을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특산물이 광섬유가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널려 있어요. 우크라이나 광섬유 아마 어마어마하게 특산물로서 수출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자파가 안 통하죠. 광섬유를 사용하면. 백발백중으로 명중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이런 숲풀 지역에서 광섬유가 나무에 걸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 띡 하고 뭔가 하나가 우리 장병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산악지대인데? 우리나라 건물 많은데? 나무, 숲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훈련, 둘째도 훈련, 셋째도 훈련입니다. 훈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말하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훈련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악이나 숲풀 지역에서 숙련된 오퍼레이터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야전부대에서는 FPV 드론에 광섬유 구하기 힘들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보급도 제대로 안 돼 있을 테니까 광섬유 말고 낚싯줄 같은 거 있잖아요. 낚싯줄은 구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10km 되게끔 낚싯줄을 조달을 하셔서 얼마 안 할 겁니다. 드론에 매달아 가지고 진지 가서 날리세요. 근처에 나무 있는 데 날리고.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그런 것들 안 걸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슉슉슉슉 다 피해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드론 훈련이에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막 대전차 호에서 이게 드론이구나 하고 3-4명이 같이 오퍼레이터 쳐다보고 있고 드론은 어디 뭐 개활지에서 둥둥 떠있고 떠있는 드론 대상으로 군집 드론 요격한다고 벌건 쏘고 이게 드론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술들을 연습하고 숙달을 하는 게 드론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7번째. 드론 심리전입니다. 드론 심리전이에요.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그러나 사기가 꺾여 있는 적들에게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지금 즉시 항복하라. 뒤에 요거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재밌자고 웃자고 써놓은 거여서 요건 하지 않은 건데 아무튼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를 경멸한다.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을 섞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전도 하고 전단도 이렇게 살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우리 정훈 공보 기능에서 이런 거 하죠. 그래서 그런 정훈 공보 기능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적에게 심리전을 가하는 전단 살포 작전을 작게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운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드론에 스피커를 달아서 욕설을 하든 노래를 하든 항복 유도를 하든 적의 전투 의지를 와해시키는 북한말로 적후공작 아무튼 적공작업인가? 아무튼 제가 지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적의 전투 의지를 와해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드론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오래 걸렸습니다. 18번째. 드디어 지금까지는 드론을 활용해서 공격 방어할 때 쓰는 전술을 알아봤죠. 이거는 그냥 날아오는 드론을 막아내는 대드론 전술입니다. 18번째 FPV 드론 전술은 대드론 전술이에요. 우리가 통상 군에서 말할 때 대응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하죠. 능동적 대응과 수동적 대응. 그래서 능동적 대응이 뭐냐? 적 드론 발진 기지를 식별하면 곧바로 포병 화력을 유도해야 됩니다. 살려두면 안 돼요. 식별되는 즉시마다 포병 화력을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테나, 드론 주파수 이런 것들을 역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 뭐 해야 돼요? 보병 대대, 보병 중대급마다 전자전 부대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파를 추적을 하죠. 또 승용차 혹은 고층 빌딩 또는 어느 파괴되어 있는 어떤 물체에 삐죽 나와 있는 안테나 이런 것도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부터 장병들한테 어떤 거 훈련시켜야겠어요? 그런 안테나들을 식별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대공초소 반드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조기에 발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뭐 헥헥거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실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지금 밑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런 잡음이 살짝 들릴 수 있다라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지대 방어 개념을 항상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공초소를 운영을 해야 되고 드론을 탐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공격, 전자방어 이거는 생활화해야 돼요.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병 중대급 이하까지도 이게 다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혀 안 하고 있죠. 북한군은 하고 있어요.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투에서 중대장이 이걸 조직을 해요. 우리는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적 드론의 주파수를 재밍할 수 있어야 되고 GNS에 소핑시킬 수 있어야 되고 드론을 탐지 및 경보할 수 있어야 되고 장병들마다 드론 방패 키트 보급해줘서 나한테 지금 드론이 날라오고 있구나 삐삐삐삐 울릴 수 있도록 경보 수단을 장비해줘야 됩니다. 뭐 예전처럼 뭐 야간 투시경 군대 한 대 있으면 돼. 아니에요. 개인마다 드론 경보 장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돈 많이 듭니다. 50만 드론 전사보다 이게 더 급해요. 50만 드론 전사 육성할 드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병들 무한대로 있지 않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너무도 소중한 전력입니다. 이런 것들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8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이동수단, 버기카 같은 것들을 줘야 됩니다. 산악지대, 동부전선 이런 데만 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서부전선에도 있어야 돼요. 동부전선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타국이나 또는 특전사에 보면 특수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이 타고 다니는 그 다 막 개방되어 있는 차량 있잖아요. 그런 거 줘야 됩니다. 뭐 K808 줬으니 됐지 않느냐. 천만에 K808 그 종이장 같은 장갑으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방어합니까? 드론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속도를 줘야 돼요. 또 산탄총, 그물총 같은 특수 도구도 주어줘야 됩니다. 우리 보병 군대에 어차피 병력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형 50m 이내 전투가 대부분이에요. 보병 군대 이하에서는. 그 정도 거리에선 산탄총이 최고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보병 군대 편제 화기로 넣어줘야 돼요. 산탄총을 넣어줘서 산탄총 사수가 날아오는 드론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장병 개개인마다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예 소총탄은 개조해줘가지고 산탄처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못 해줄 것 같으면 있는 산탄총이라도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FPV 드론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괄호 열고 써놨죠. 언제? 위급 상황 시만.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드론 3번 꺾는다고. 저도 알고 있는 거를 북한이라고 모를까요? 3번 안 꺾을까요, 걔네는? 4번 꺾을 수도 있죠. 5번 꺾을 수도 있고. 그러면 총을 쏴서 아무리 산탄총이라도 그걸 쏴가지고 드론을 격추시키는 게 빠를까요? 그 드론에 맞아 죽는 게 빠를까요? 보통은 맞아 죽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 시에만 대응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을 때만. 정말 요격할 자신이 있는 거리에서만. 그게 아니라면 즉시 산계하고 엄폐 지역으로 기동하는 게 최선의 대응입니다. 이거를 지휘자 여러분들, 우리 지휘관 여러분들, 대대급 이하에 근무하고 있는 대대장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중대장 여러분들, 병력들 교육할 때 본인들 옛날에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을 때처럼 뭐 보병소대 화방 구성해서 쏴라. 안 됩니다. 보병소대 화방 구성해서 쏘다가 다 죽는 수가 있어요. 뭉쳐서 그렇게 쏘다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해주고 실제로 병력들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을 구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도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우리 장병들 살려서 집에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능동적 대응이나 치고 수동적 대응은 뭐냐? 이거는 제가 그 현장에 참전했던 다국적 그 전사분들 계시죠? 여러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 그분들이 적어 놓은 경험담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진지공사할 때 FPV 드론을 피할 수 있는 토끼굴을 굴토해야 된다. 토끼굴. 토끼굴 이거 뭘까요? 토끼굴. 잠시만요. 토끼굴이 뭐냐?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디 있었는데? 그냥 이걸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참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참호가 이렇게 있는데 토끼굴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런 데에다가 드론 날려오면 병사들이 장병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굴토해 주는 겁니다. 그걸 토끼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굴토해 줘서 웽 하고 드론이 날라오면 장병들이 그 토끼굴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교통호 중간중간마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거 대드론 장비 뭐 비싼 거 안 줬다고 못 하는 건가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죠. 진지공사할 때. 두 번째, 공룡 화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규칙한 간격으로 위장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간격이 아니라. 왜? 그러면은 드론이 식별하고 피해버리니까요.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아예 교통로 상단에 그물형 위장망을 그물을 설치해요. 아마 이거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낚싯그물, 뭐 그 낚싯그물들을 설치해 놓으면 드론 프로펠러 걸려서 멈추라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 참호에 사람이 없는 유괴호에 일부러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총 모형 같은 거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디코이죠.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안 쓰는 방상 우위 방상 내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투복 낡은 거 그런 거 하나 입혀가지고 마네킹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적의 드론을 유인할 수 있는 디코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안구. 지금 우리 그 야산에 가보면 우리 군의 진지 같은 걸 보면 총안구가 이 수도권에 있는 진지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개방돼 있어요. 그럼 드론도 거기 구멍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 총안구를 드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도 관측과 사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총안구마다 낚시 그물들을 도배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 놓을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지휘소 출입문 이중격벽으로 해야 돼요. 왜 이중격벽으로 해야 됩니까? 왜? 왜 이중격벽으로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특수조건화 전술 중에.
이거 도시지역 6.25 폭파. 우리 전방에 가면 야산에 보면은 우리 각 부대들마다 대대급 지휘소도 있고 중대 OP도 있고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지금은 이제는 이중격벽으로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요거 도시지역 6.25 폭파 전술 요거 때문에. 그래서 먼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1차 격벽 만들어 놓고 중간에 공간 띄우고, 공간 띄워야 1차 격벽 뚫려서 들어오는 화학 에너지를 공간에서 분쇄시키죠. 그래서 2차 격벽에서 막아주죠. 그렇게 격벽을 이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야전에 있는 진지들 전부 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그 현 상태로 안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진지에 있는 환기구, 연대 전방 OP, 여단 전방 OP, 사단 전방 OP, 대대 중대 전방 OP, 환기구 있잖아요. 환기군으로 FPV 드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환기구에도 그물 같은 거 도포해서 드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8번째. SNS에 작전 상황 및 부대 위치, 군사보안 적족된 내용 절대로 게재 못하게 하는 거.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로 우리 장병들한테 핸드폰 다 지금 이제 1일 1폰 됐잖아요. SNS에 가끔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올라오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러시아가 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못 잡아먹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SNS. 엄마 나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럼 거기로 포탄 떨어지고. 이런 것들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작전 사업 및 부대 위치가 노출되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한 작전 보안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휘자, 지휘관분들께서. 요거는 직접 장병들이 증언한 대드론 대응법이에요. 위장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무 그늘이나 경사면의 그늘로만 뛰어라.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산 그늘로만 뛰어라. 안 그러면 발각된다. BMNT나 ENT, 우천시, 안개 이런 기상 조건에서만 기동해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발견되면 그 즉시 FPV 드론이 날라온다. 장비는 숲속이나 건물 내부에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적 드론을 유인하기 위한 디코이 또 나왔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적 드론을 유인하기 위한 디코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창문마다 반사광이 설치하지 않도록 가림막을 다 만들어야 돼요. 뭐 디지털 문의로 하든 국방 문의로 하든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짝반짝하고 반사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나 강조되는 거죠. 하차 지점은 최기 은닉 지점에서 그리고 전장 정리 철저해야 됩니다. 전장 정리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으면 적의 정찰 드론이 날라와서 전투식량의 껍데기를 보고 장병들의 분변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얘네들이 며칠 동안 있었구나. 얼마가 있었구나. 어디에 있겠구나. 다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이제 보는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정찰 드론을 날려야 돼요. 그래서 진전 정찰, 진내 정찰을 드론으로 해야 됩니다. 적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서 전장 정리가 완벽하게 됐는지까지 지휘자, 지휘관분들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량의 위장막 쓰셔야 돼요. 그리고 2종류 이상의 위장막을 섞어서 이게 위장막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각종 안테나들 있죠. 구덩이에 숨겨야 돼요. 제가 우리 아미타이거 지금 하고 있는 부대가 국방 TV랑 우리 이렇게 훈련 잘하고 있어요 라고 내보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안테나를 그냥 대놓고 밖에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바로 죽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전에선 바로 죽습니다. 북한 애들은 그거를 실전에서 겪었다니까요. 3,000명이 뽑혀서 전군은 교육훈련하고 있어요. 신병 교육훈련이 늘어났어요. 우리 이런 거 왜 대응 안 합니까? 하고 있겠죠? 야전에선? 당연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 믿겠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을 너무도 신뢰하기 때문에.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쓰는 비어있는 분대호에 불 피우거나 양쪽 켜놔라. 적 드론을 유인하기 위한 디코이로. 발광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검게 칠해라.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소총이 들어갑니다. 우리 소총들 K2 소총, K2 C1 요즘 쓰고 있는데 많이 쓰면 총뿌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말이 조금 어색해졌는데, 아무튼, 총심부터 반짝반짝거릴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다 새까맣게 칠해야 돼요. 발광은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해.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담배 불빛은 열 영상 장비에 너무도 쉽게 잡힙니다. 야전에서 훈련할 때 담배 피는 거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흡연자들을 위해서 뭐 흡연을 통제한다? 아니요. 이제는 훈련 중에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반짝거리는 불빛 나오는 것들은 다 못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뭐 이것들은 똑같은 얘기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에 요것 2개, 6번과 7번. 어느 진지라고 되어 있죠? 소대장 진지입니다. 소대장 진지까지 전자전 장비를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파 스펙트럼 분석기, 드론 탐지기, FPV 드론 영상 인터셉트 장비 이런 것들 다 줘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소대장 통신병들 이런 거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휴대용 안티 드론돔 교란 장비 소대급 장비입니다. 대대 아니에요. 중대 아닙니다. 소대급까지 줘야 되는 장비예요. 50만 드론 전사 하신다고 하셨죠? 이런 것부터 해줘야 됩니다. 전자전을 생활화 시켜줘야 돼요. 전자전을. 적 드론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적 드론이라고 했느냐면 러시아가 만드는 FPV 드론의 주파수를 분석을 해보면 대개 5.8GHz 정도 됩니다. 왜? 요거 통상 중국 드론이거든요. 중국제 FPV 드론이 통상 이런 거 써요. 요 정도 씁니다. 그래서 요 주파수를 찾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적 드론 주파수를 우리 드론 팀이나 아니면 우리 장병들이 찾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교육 훈련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제가 조금 말이 많이 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은 참여를 안 하시고 계셔서 질문이 딱히 있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이 있지 않으셔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컨텐츠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론을 강의를 한 거잖아요. 이 이론을 적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FPV 드론 전술 실전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지역 작전,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드론을 적용한 현대 도시지역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요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해서 조금 길게 방송이 나간 측면이 좀 있는데요. 다음 방송부터는 더 내실 있는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누피님께서 금요일 정쟁사, 토요일 북한 전략 분석, 일요일 국제정세 및 외국 군사력 분석, 목요일 국내 국방 문제 이슈 점검을 해달라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오늘 영상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역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볼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 장병들을 교육 훈련을 해서
강군을 만들고 우리 국방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첫 번째 주제는 사실 단가 안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재밌진 않잖아요, 내용이. 그래도 우리 국방 안보에 도움이 되고자 요 주제를 준비를 해서 1회차 방송과 2회차 방송까지는 요걸 하고 3회차 방송부터는 좀 더 재미있고 내실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리아.